충격 속보입니다. 단 3년 만에 30조 원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2023년 폴란드가 미국의 F-35 대신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까지 줄줄이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보다 짧은 방산 역사와 더 작은 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으로 말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을 비웃은 대가로 30조 원 시장을 통째로 날린 록히드 마틴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소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글로벌 해운 컨설팅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죠.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선주들은 제 분석을 믿었고 저도 그 신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2009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조선업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명확해 보였어요.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물량을 늘리고 있었죠. 인건비는 한국의 절반, 정부 지원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설계와 금융에 집중하면서 고부가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펼쳐놓고 계산했어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환율 변동성은 예측 불가능했죠. 중국처럼 싸지도 않고 유럽처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죠. 선주 회의에서 그 문장은 반복됐습니다. 런던, 싱가포르, 홍콩.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은 늘 조용히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단정이 10사람의 믿음이 되고 100사람의 선택이 되죠. 저는 그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 수만 명의 가장들, 그들의 밥줄이 제 보고서 한 줄에 달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있지? 다른 나라들은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는데 한국만 특별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시장은 늘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으니까요. 데이터는 정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았어요. 가격표만 봤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땀은 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 봄, 제 보고서는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여러 컨설팅 회사들이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죠. 한국조선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 흐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마저 느꼈어요. 한 선주가 말했습니다. 톰슨, 자네 보고서 덕분에 방향을 잡았네. 한국 대신 중국 조선소와 계약하기로 했어. 저는 악수를 건넸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논리적이고 데이터 기반이고 객관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제 보고서가 나간 뒤 한국 조선소들의 주가가 흔들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규 계약이 지연됐고 일부는 취소됐죠. 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밤샘 작업하던 용접공, 그 가족들. 제 한 문장이 그들의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책임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책임이 숫자에만 향해 있었죠. 투자자들에게는 책임을 느꼈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의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오판의 씨앗이었습니다. 확신은 때로 독이 됩니다. 특히 그 확신이 현장을 보지 않은 채 만들어졌을 때는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직은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주요 고객사가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죠. 거제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정표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조선소 투어 오전 10시. 저는 노트북에 보고서 양식을 미리 열어뒀죠. 예상 결론도 정해뒀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현장 관리자 박상철 씨가 악수를 건넸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십 년 현장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도크로 들어갔을 때 규모에 압도됐어요. 거대한 강철 구조물, 끊임없이 움직이는 크레인. 소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하지만 모든 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LNG 화물창입니다.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죠. 0.1m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사양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걸렸습니다. 젊은 용접공 하나가 작업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쇳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작업자는 왜 멈춰 있죠? 박 씨가 대답했어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요? 네. 용접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귀로요? 이해가 안 됐어요. 검사 장비가 있는데 왜 귀로 듣나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효율적 작업 방식, 과도한 수작업 의존. 보고서에 들어갈 좋은 근거였죠.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친구 경력 8년입니다. 30년 경력 기능장한테 배웠죠. 쇳소리로 미세한 균열을 찾아냅니다. 장비보다 정확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정확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보고서로만 보시면 이해 못하실 겁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굳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집하는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 씨가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수작업 의존도 여전히 높음. 자동화 투자 부족. 결론은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용접공이 떠올랐습니다. 쇳소리를 듣던 그 10초. 저는 그걸 비효율이라고 적었죠. 하지만 그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2014년 시장 데이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LNG선 발주 명단에 한국 조선소 이름이 하나둘 보였죠.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였습니다. 극지 운항선, 해양 플랜트, 특수 목적선.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어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계약이었죠. 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술인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어요. 설계 능력? 유럽과 큰 차이 없었습니다. 가격? 여전히 중국보다 비쌌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인도 후 클레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은 유난히 적었습니다. 운항 중 문제 발생률도 낮았죠. 선주들의 재계약률이 높았어요. 수치만 보면 명확했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노르웨이 선주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건조한 LNG선을 운영하고 있었죠. 만족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매우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가 말했죠. 선장이 편안해합니다. 뭔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선장들의 표정이 달랐다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기술 사양은 비슷한데 운항하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저는 그런 주관적 평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 건 근거가 아니니까요. 2015년 초 런던 사무실로 상사가 찾아왔습니다. 마크 부사장이었죠. 톰슨, 자네 2010년 보고서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한국조선이 끝났다고 했지? 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조선소 계약이 늘어나지? 자네 보고서대로라면 지금쯤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특수시장 수요로 보입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톰슨, 이미 5년이 지났네. 언제까지 일시적인가?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장 환경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자니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나? 마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여전히 애매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변수가 있었죠. 그날 밤 2년 전 거제도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쇳소리를 듣던 용접공,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던 박씨. 저는 그들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었죠. 노트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수작업 의존도 높음. 그런데 만약 그게 약점이 아니라면? 만약 그 수작업이 무언가 다른 가치를 만들고 있다면? 내심 동요했습니다. 전문가로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조선은 살아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 보고서에 담지 못한 건 뭘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중국은 여전히 싸웠습니다. 2015년 말 시장은 가격 전쟁터였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납기를 공격적으로 제시했고 금융 조건은 매력적이었죠. 한국보다 20%싼 견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사회는 분명했어요. 가격표를 보여달라. 저는 그 논리를 전달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가격으로 수렴합니다. 한국은 비쌉니다. 숫자는 명확했죠.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해 겨울 오랜 고객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파커, 중견 해운사 CEO였죠. 톰슨, 자네 조언 덕분에 중국 조선소와 계약했네. 세척이나 말이야. 축하합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그렇지. 한국보다 30% 저렴했어. 자네 보고서 덕분이야. 저는 떳떳했어요. 합리적인 분석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조언이었으니까요. 인도는 언제 예정이십니까? 내년 가을이래. 빠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몇 달 후 현장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박들 납기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두 달 일시적 문제라던 설명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계속됐어요. 3달, 6달. 운항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용선료 손실이 커요. 선주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보수비용 보고도 쌓였습니다. 인도된 배들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용접 불량, 배관 누수, 전기 오류.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반복됐습니다. 2016년 여름 한 선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운항 중단됐습니다. 엔진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수리기간이 석 달이래요. 보험으로도 다 안 돼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기 가격, 납기 지연, 보수, 운항 손실. 숫자를 재배열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비싸지 않았어요. 단지 비용이 다른 지점에 있었죠. 초기는 높지만 이유가 없었고 중국은 초기는 낮지만 끝없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만든 배들은 조용했습니다. 계약은 적었지만 끝까지 책임졌어요. 클레임 없고 납기 지키고 선주들은 재계약했죠. 어느 날 노르웨이 선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싸게 사서 오래 고치는 선택과 비싸게 사서 시간을 버는 선택. 두 논리가 대립했습니다. 제임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배가 또 섰어. 이번엔 2달 걸린대. 처음 싸게 산 게 맞았나 싶어지네. 저는 위로했습니다. 불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데이터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문장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우수하나 품질 안정성 변동폭 큼. 장기 운영 비용 고려 시 재평가 필요. 논리가 흔들릴 때 문장은 늘 길어집니다. 그날 밤 2년 전 거제도가 떠올랐어요. 쇳소리를 듣던 용접공, 그 10초. 저는 비효율이라고 적었죠. 하지만 그 10초가 지금 수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2017년 봄 결정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선주 협회 정기 총회였어요. 저는 조선시장 전망 발표 패널로 초청받았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선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40년 경력이었죠. 톰슨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 3년째 고치고 있습니다. 초기엔 30% 쌌죠.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계산하니 한국보다 비싸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끊었죠. 당신의 2010년 보고서 읽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에 영향을 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장의 수백 쌍 눈이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손을 들었죠. 다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봤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2010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그 문장이 유령처럼 떠올랐죠. 그날 밤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배가 완전히 섰어. 엔진 교체래. 6개월 걸린대. 어떤 배입니까? 저는 물었죠. 자니가 추천한 중국 조선소 배야. 세척 중 두 번째.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은? 보험으로 안 돼. 어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컨설턴트로서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자네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전화가 끊겼죠. 책상에 앉아 숫자를 다시 계산했어요. 초기 가격, 유지 비용, 운항 손실. 엑셀 시트를 채웠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죠. 한국은 비싸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더 쌌습니다. 단지 비용의 위치가 달랐죠. 초기에 투자하면 나중이 편했고 초기를 아끼면 나중이 괴로웠습니다.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거제도 쇳소리를 듣던 용접공. 저는 비효율이라고 적었어요. 노트를 뒤적였죠. 수작업 의존도 높음.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 10초가 이후 수년간 사고를 막았죠. 그 짧은 멈춤이 지금 수백만 달러를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제 확신에, 제 전문성에. 숫자만 봤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만 읽었지 땀의 의미를 읽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제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왜곡했을까? 거제도 조선소 노동자들, 그들의 가족들. 제 보고서 때문에 계약을 잃었을 그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의심이 자라고 있었죠. 저는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일정표에 없는 시간을 요청했죠.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5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어요. 조선소 정문에서 박상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죠. 오셨습니까? 인사는 짧았어요.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끝났다고 한 그 사람 아닙니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용접공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쇳소리를 듣던 청년이었어요.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가 지난주에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장비로는 못 찾은 걸 귀로 잡아냈어요. 만약 놓쳤다면 3년 뒤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비효율이라고 적었던 그 10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수입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년 기능장이 20년 선배에게 배우고 그가 후배에게 물려줍니다. 실패도 공유하고요. 우리는 숨기지 않아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가 한 젊은 엔지니어를 소개했어요. 5년 차입니다. 이직 제안 3번 받았지만 안 갔어요. 왜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서요. 돈은 다른 데가 더 줘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을 제대로 키워줘요.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배도 흔들립니다. 기술은 사람 안에 있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낮은 이직률, 숙련의 축적, 실패 공유. 이것이 경쟁력의 본질.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보고서 나온 뒤 계약 2건이 취소됐습니다. 직원들 불안해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전문가라는 자존심이 현장을 막았군요.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셨잖습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오후 내내 현장을 돌았습니다. 용접, 도장, 배관, 전기. 모든 공정에 사람의 손과 판단이 들어갔어요. 저녁이 됐을 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요. 이번엔 이해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유럽도 중국도 따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이 떠나지 않는 시스템. 조선소를 나서며 박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보고서엔 뭐라고 쓰실 겁니까? 현장을 보지 않으면 시장을 모른다고 쓰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를 보시는군요.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2018년 겨울 뉴스가 들렸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영하 50도, 유빙이 가득한 바다. LNG 운반선 3척이 운항 중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노르웨이 선주였습니다. 톰슨, 북극에서 문제가 생겼어. 3척 다야. 한 척은 한국산, 2척은 중국산. 기온이 영하 55도까지 내려갔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 배는 이상 없네.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어요. 중국산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척은 엔진이 멈췄어. 다른 한 척은 배관이 얼었고. 며칠 후 상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다운타임 제로. 추가 비용 없음. 선원 모두 안전. 완벽한 보고서였죠. 중국산은 달랐어요. 한 척은 3주 지연, 다른 한 척은 선원 2명 저체온증 부상. 구조 비용만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내 배야. 선원 2이 다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심각합니까? 한 명은 괜찮은데? 다른 한 명은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어.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이야. 당신이 중국을 추천했잖아. 내 선원이 손가락을 잃었어.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한 문장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진짜 사람을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7년 전 거제도 제가 적었던 문장을 찾았어요. 용접공이 쇳소리를 듣고 있음. 비효율적. 그 10초였습니다.
제가 비효율이라고 판단했던 짧은 멈춤이 지금 북극 바다에서 선원들의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한국 용접공이 들었던 쇳소리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배를 지켜냈습니다. 복선은 그렇게 회수됐습니다. 7년 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숫자로 환산하지 못했던 그 가치가 명확하게 증명됐죠. 박상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씨, 북극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배는 괜찮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7년 전 그 용접공 기억하십니까? 그가 만든 용접부였어요. 극저온 테스트를 수십 번 했죠. 10초 동안 쇳소리를 들었던. 네. 그 10초가 선원 목숨을 구한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전문가로서 무너졌어요. 제 오만이 사람을 다치게 했고 제가 무시했던 10초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2010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조선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까요?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죠. 조용히 폐기했어요. 변명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만 컸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숫자로만 판단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고 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대가를 누군가의 손가락이 치렀죠.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자의 뜨거운 땀이 증명됐습니다. 영하 55도 극지에서도 끄떡없는 배.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그것이 한국조선의 진짜 힘이었어요. 2019년 봄, 저는 다시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을 전하러 왔습니다. 조선소 회의실에 박상철 씨와 관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010년 보고서 제 오만이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했고 북극에서 선원이 다친 건 제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러 오신 거군요. 네. 그리고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를 보시는군요. 악수했어요. 이번엔 진짜 따뜻했습니다. 톰슨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관리자가 물었어요. 보고서를 다르게 쓰겠습니다. 가격표보다 책임을 먼저 적고 현장을 필수로 넣겠습니다. 현장을요? 네. 숫자만으론 모릅니다. 사람을 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제도에 머물렀어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용접, 도장, 조립, 검사. 노트를 가득 채웠죠. 어느 날 저녁 그 용접공을 다시 만났습니다. 8년 전 쇳소리를 듣던 청년, 이제는 팀장이 됐더군요. 기억하십니까? 네. 비효율적이라고 하셨죠.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이 북극에서 배를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10초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배웠잖아요. 이제 세계에 알려주세요. 한국조선이 왜 다른지. 귀국해서 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조선의 경쟁력, 사람 중심 구조의 힘. 첫 문장은 이랬어요. 현장을 보지 않으면 시장을 모른다. 한국조선은 축적의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30년 기능장의 땀이 후배에게 이어지는 시스템.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 사람이 떠나지 않는 구조. 유럽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이라고요. 2019년 가을 싱가포르 선주협회에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이 기준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상철 씨가 보였어요. 초청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젊은 컨설턴트가 다가왔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책임을 제대로 집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현장에 가십시오. 직접 보고 듣고 느끼세요. 지금도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거제도 조선소는 제 두 번째 학교예요. 박상철 씨는 은퇴했지만 가끔 만나 차를 마십니다. 그가 말했죠. 톰슨 씨, 당신은 변했습니다. 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찬사가 아닙니다. 한 컨설턴트가 배운 교훈이에요. 오만했던 전문가가 현장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깁니다. 현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입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의 학생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